어느 날 도서관 팀장님 한 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주말에 어르신 한 분이 자주 오시는데 너무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한 5살 정도로 보여요. 손자가 전혀 집중을 못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도서관이 너무 좋으시대요. 서가와 스탠드, 안락한 의자가 마치 내 서재 같대요. 그 서재를 즐기고 책을 읽으러 오신대요. 그리고 손자에게 책 읽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손자가 지금은 싫어하더라도 항상 도서관에 왔던 기억이 쌓이고 쌓이면 나처럼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또 이렇게 책을 읽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로 할아버지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 손자도 할아버지처럼 공공장소를 향유하고 할아버지의 책 읽는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도서관이 누군가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이 일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저 도서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의 수준이 곧 시민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느티나무 도서관의 이은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올해 준비한 내용을 얼른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죄송해요. 먼저 10월의 멋진 어느 날 연주와 함께 낭독을 열어주신 저희 골목 히어로의 구영숙 선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 발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꿈이 현실되는 지역사회 플랫폼 느티나무 도서관을 진행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이시고 또 도서관협회 기획정책위원을 맡고 계시는 최영준 교수님이 사회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연구 발표를 맡아주실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이경민 선생님은 저희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한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얼른 최영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고요. 복지과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이 3명을 도서관과 함께 키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연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 행정학과 교수가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학은 공공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여기 아까도 동영상에 공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공공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는 정부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 근데 그 공공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줄어들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혹시 영국에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 펍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펍은 맥주 마시는 공간이죠. 근데 그 펍은 원래 퍼블릭의 준말입니다. 그 펍이 왜 펍이냐면 사실은 각 동네마다 약간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축구도 같이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펍인데 어떻게 보면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공공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그것을 대리하는 게 정부일 뿐이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공공이라고 부르는 공간이거든요. 공공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커지고 시장은 커져가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연결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모두가 다 SNS를 가지고 수많은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고 하지만 노리나 허츠라는 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저도 학생들을 계속 만나지만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더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자기의 다양성과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축소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저 같은 행정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공공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공공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액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도 꿈이 현실이 되는 지역사회 플랫폼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이경민 박사님께서도 행정학을 공부를 하셨지만 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도 하시고, 저도 이 도서관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공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30분 정도 듣고 여기 선생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공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경민 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느티나무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께서도 사회를 받으시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느티나무 도서관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어서 되게 설레면서도 되게 많이 긴장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라도 끊으셔도 괜찮으니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에다가는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 느티나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기억과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영상에서처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일반 도서관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시끌벅적한 도서관입니다. 제가 용인시 수지구에 아무 연고도 없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됐는데 그냥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이 도서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처음 가서 제가 한 일은 인형 만들기였습니다. 인형 만들기를 하러 도서관에 갔고요. 두 번째 도서관에 간 건 제가 취미로 초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때 누가 느티나무 도서관에 가면 초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에 책을 보기보다는 그런 좀 다른 활동들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 뭔지, 이 도서관의 좀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제가 행정학에서 주로 공부를 했던 영역이 시민사회와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공 이런 것들에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좀 이 시민사회라는 말이 되게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추상적이라서 사실 뭘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었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을 보니까 이게 정말 시민사회다. 이게 진짜 공공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연구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 행정학에서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공공 서비스들,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그냥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어떤 새로운 공공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좀 행정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되니까 제가 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또 저의 꿈도 생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살펴봤죠. 살펴봤더니 이 도서관 활동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자원순환에 관한 활동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활동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한쪽은 돌봄에 대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축으로 활동이 일어나는데 도서관이 이거 이렇게 해라고 계획을 하고 딱 하라고 이렇게 어떤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하고 싶은 꿈과 욕구와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잘 파악하고 잘 응답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행정의 역할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물론 느티나무 도서관은 사립 공공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사립 공공 도서관이 할 수 있으면 그냥 도서관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눈으로 이제 도서관을 관찰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느티나무 도서관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민들의 꿈을 발견하고 이걸 실현하게 되지? 라는 이제 그 호기심을 갖게 됐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이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공공 서비스의 실험장 그리고 진짜 지역사회 커뮤니티들, 느티나무 도서관을 주변으로 만들어주는 커뮤니티들의 거점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이외에도 이제 크게 저의 연구의 목적이 시민들이 진짜 주도하는 공공 서비스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탐구를 하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주는 공공 서비스의 전달이 아니라 도서관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공공 서비스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좀 행정 서비스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큰 목적 하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구는 도서관이 어떻게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 서비스 실천의 장으로 작동하느냐라는 이제 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작성한 논문은 시민 주도 자원순환 거버넌스 연구 손골 수리수리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입니다. 그 보시면 그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경환 교수님과 같이 공저를 한 논문인데요. 이분 역시 느티나무 도서관의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서관에 애정을 갖고 쓴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손골 수리수리 사례는 자원순환에 대한 그 막연한 꿈이 어떻게 실제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선정을 해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고요. 지금 리뷰 중에 있습니다. 투고를 했고요. 그래서 논문이 나오면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딱딱한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논문 내용인데요.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원순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자원순환기본법, 2022년에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이런 것들을 제정함으로써 이 제도적인 기반은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순환이라는 건 사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향식으로 시키면 사실 참여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느티나무 도서관 근처의 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손골 수리수리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 행정이 결합해서 만들어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연구 사례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런 자원순환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발전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선택한 이론은 로컬 거버넌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대사회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고 있는 건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앞에 저희가 로컬을 붙여서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지역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로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초점으로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자 이 로컬 거버넌스라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도서관 근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관계자들과 만약에 이런 자원순환 활동을 한다고 하셨을 때 도서관이 정말 저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만 참여 동기가 약할 수 있고 권력이 불균등할 수도 있고요. 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이 로컬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존의 그런 연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원순환 중요해. 자원순환이 중요하고 자원순환 구축이 되려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아주 잘 이해하는 지역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해야지 이 자원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계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어떤 조건에서 그게 가능하지?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저희가 지금 이 느티남 도서관과 같이 한 이 손골 수리수리 사례가 잘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구 이 사례를 분석하는 주요 분석 틀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이제 로컬 거버넌스의 맥락,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배경이고요. 그 선행 조건,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 조건은 이제 제가 이해관계자라고 같이 써놨는데 그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 설계. 내가 자원순환을 하겠다고 하면 이 자원순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적, 정책적인 배경은 무엇이 있는지고요. 마지막에 촉진적 리더십은 아까 강조했던 그 중재자의 역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실제로 이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실제로 몰입과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가 가치관의 공유를 하면서 공유된 이해를 깨닫게 되고 이 결과로 이제 중재적인 소규모 성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의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틀을 중심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고 도서관과 손골 수리수리 그리고 그 전에 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했던 마을 활동가들까지 총 9명을 그 연구 참여자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골 수리수리 사례 설명은 제가 재미없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손골 수리수리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무공소 월든이 있습니다. 손골 수리수리에서는 세 가지를 해요. 하나는 망가져도 괜찮아 수리가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계들이 놓여 있는데 그거는 전자제품이나 자전거, 공구들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접점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셔가지고 직접 이 인도기로 본인이 하셨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시면서 재미도 느꼈던 것 같아요. 기능은 좀 다운되더라도 그걸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수리가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층에 보시면 마을 창고가 있어요.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쓰는 물건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는 안 쓰지만 남은 쓸 것 같다는 물건도 맡긴 적도 있어요. 별의별 것이 다 있어가지고 별의별 마을 창고라고 이름 붙였는데 반대편 공간은 리사이클 카페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원의 재생과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작업 그런 것들을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의 활동은 목공과 관련된 혹은 집수리와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고 커피밥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커피 촬영을 이용해서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캔들 꽂이를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커피밥으로 만든 태비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는 태양광에 관련된 수업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입사님 카페에서는 뭔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시도해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쓰는 공간이지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니어서 마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하게 자기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번 투표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알게 된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구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뭐 빗물을 받아서 물을 재생하는 장치라든지 재배화 장치 여러 가지를 이제 시리즈로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이 손골 수리수리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순환 만들기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4년에 경기도지사상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을 작업장, 마을 공유창고, 망가져도 괜찮아 수리센터 등을 통한 그 수리 문화와 공유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 공간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사용했던 소니 그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열리지가 않아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만약에 그 사설 업체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고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 단돈 5,000원으로 5,000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제가 그 물건을 믿고 맡기고 그걸 이제 고쳐서 이제 받은 너무 좋은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맡기면서 이 손골 수리수리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알고 나도 당신을 아니까 이 물건을 받아주고 당신도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 손골 수리수리라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도 맺고 있고 이 자원순환 거점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순환 축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 틀을 바탕으로 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그 맥락적 요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를 그 선행 조건을 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자치단체,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죠.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 지원입니다. 그 경기도에서는 그 자원순환 정책이 있어요. 요 다음에 나오는 요 내용인데요.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좀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 이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 지원 조직, 느티나무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느티나무 도서관은 제가 이렇게 코테이션을 해놓은 거는 인터뷰에서 직접 딴 내용인데요. 말을 걸면 대답이 오는 도서관이라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지역사회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느티나무 도서관인 거죠. 그리고 또 지역 사람들과의 활동,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결합을 해서 이 자원을 조합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느티나무 도서관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협력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목공소, 카페, 서점, 협동조합, 도서관, 교회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느티나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의 존재를 알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리본 프로젝트라고 그 자원순환 관련돼서 그 프로젝트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관심 있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맥락적 요인 중에 이제 촉진적 리더십의 부분인데요. 느티나무 도서관의 촉진적인 리더십은 이제 4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재자라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협력을 촉진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즉각적이고 또 유연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분들께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구축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또 이 부분인데요. 지역의 잠재적인 역량이 뭐가 있지?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걸 찾아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만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적 보호막인데요. 사실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하려면 저 행정 업무 때문에 하기 싫고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이 일을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이 행정 대리를 해주기 때문에 주체들이 내가 자원순환이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자원순환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제가 되게 주요한 것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접근과 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특성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느티나무 도서관은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그런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도서관이 빠져도 자기들끼리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사업 발굴 신청을 지원을 해줍니다. 경기도에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네요 라고 이걸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신청하고 지원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게 신청하고 지원 과정뿐만 아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잘하게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까지 느티나무 도서관이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지역 주체들이 느티나무 도서관이 없어도 느티나무 도서관이 빠져도 이 새로 자기들끼리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별적인 참여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촉진을 하고요. 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티나무 도서관은 지역에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느티나무 도서관 안에 이 자원순환 활동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이 시작된 자원순환 활동이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가서 또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민간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강점인데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죠.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민감성. 우리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단순히 그냥 정부가 시키는 걸 시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역으로 진짜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서 필요한 것들을 진짜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니즈를 결합시키고 일이 성사되도록 자원을 투여하는 이런 활동을 느티나무 도서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말을 걸면 대답이 오는 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맥락적인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로컬 거버넌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목수님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정하지 않고 그냥 말할게요. 목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 그리고 사선생님들도 계셔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원순환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뭐 정기 모임, 수시회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모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이것도 그 도서관이라는 특징이 가져다 준 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를 보는 시선도 다르고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도 더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또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학습 과정이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어나는 건 이제 신뢰 구축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손골 수리수리를 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손골 수리수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제안자도 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형성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터뷰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사리사욕 없이 수리와 관련한 활동, 자원순환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일관적인 지역사회의 평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 이 손골 수리수리를 하고 싶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꿈과 요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마을에 떠다니고 있으면 그걸 느티나무 도서관이 지켜보다가 확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냥 뭐 어떤 공허한 구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실행이 가능하네, 진짜 실현 가능하네라는 걸 도서관이 알아봐 주는 게 전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아봐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이 그래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또 도서관에 대한 이 기존 이 활동가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해 관계없이도 그냥 정말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있기를 이거를 지원해 주는구나 라는 그 상호 신뢰가 형성됐다는 게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수하게 지역에 수리와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에 감동이라고 되는데 저게 뭐냐면 그 손골 수리수리를 제안하신 분이 관장님께 여쭤봤대요. 도대체 왜 느티나무 도서관은 10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지원을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관장님이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호신뢰 구축 과정이 있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과 책임 분담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수리 활동 그리고 다른 주민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참여 유도하는 활동을 하고요. 느티나무 도서관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제도적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신뢰가 단단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들의 과정에 대한 이제 몰입 부분인데요. 이제 보통 보시면 도대체 자원순환 활동을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하게 할까라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제 외부 인센티브가 좀 있었어요. 활동비가 좀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거 사서 선생님 인터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활동만큼은 쭉 이어지고 있어요. 활동비가 안 나가도 계속 해주실 수 있다면 좋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신다고 하면 그냥 끝내야지 하셔서 저는 그냥 끝내는 걸 생각하고 활동비가 다음 달까지만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분도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하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선생님이 이걸 말씀을 해주실 때 진짜 그 뿌듯한 성취감이 느껴져서 제가 되게 좋았던 인터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유인이 없어도 이 자원순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활동 의미가 내재화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이것도 다 인터뷰 내용인데요. 뭐 환경 문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수리할 권리 이게 중요하네 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면서 이제 내재화를 당해죠. 내가 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내 나름의 이유를 만들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요 밑에 주황색으로 된 거는 이제 그 이론인데요. 실제로 장기간에 걸친 협력 과정을 통한 가치와 효과를 체감하고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이런 지속적인 성공 경험이 축적이 되고 이런 로컬 거버넌스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유된 이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자들이 처음에 자원순환을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이 4가지 정도에서 이제
그 가치의 합의 그리고 공동 목표가 이루어진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리 문화에 대한 가치적 합의인 거죠. 수리할 권리라는 개념. 그리고 이 수리가 진짜 중요하다. 수리 문화의 확산이 우리 지역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퍼져 나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가 다른 지역보다 좀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한 진짜 학습을 통해서 자원순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활동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은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은 이거는 그냥 취미 정도이지 우리가 자원순환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활동 기준에 대한 합의.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보셨던 그런 다양한 물리적 구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합의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합의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거를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중재적 결과입니다. 이제 이거 작은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자원순환 성과, 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뭐 이런 성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카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뭐 다양하게 이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경기도지사 상을 받았던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 활동가 분들한테. 그리고 좀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저겁니다. 그 정책 영향력이 확대된 건데요. 올 3월이죠. 3월에 용인시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그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했던 활동가 분들이 정책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폐전선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용인시에서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그 용인시 자원순환 조례에 수리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활동가 분들이 우리가 했던 활동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조례에도 반영이 되고 정책에도 반영이 되네 라고 하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면서 이런 중재적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하자면 이 손골 수리가 가능했던 건 이 다양한 맥락적인 요인들 그리고 과정적인 요인들이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특히 느티나무 도서관의 그런 촉진적 리더십이 주요했다. 이런 중재적인 역할이 중요했고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협력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쌓인 신뢰가 새로운 또 제도적인 설계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례 반영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냥 정책의 수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주민들이 정책의 주체화 또 이렇게 정책의 주체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이제 정책적인 함의는 이 밑줄 치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과 같은 그런 민간 중간 지원 조직의 전략적 역할이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를 저희가 이제 정책적 그 제안에 넣었는데 사실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도서관들도 느티나무 도서관처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그 바람입니다. 이제 논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후속 연구와 연관되는 내용이란 오늘 그리고 또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최홍준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은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지역사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민들은 행정이 지원해줄 때까지, 행정이 무엇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상상하고 설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주도형 공공 서비스는 느티나무에서 한 축으로는 자원순환, 다른 한 축으로는 돌봄이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그 손골 수리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순환이라는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활동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술과 취미가 지역 자원으로 순환되는 그런 제작자 네트워크인 느티나무 메이커스가 있고요.
또 도서관 기반의 생산자 협동조합, 그래서 지역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소풍로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손골수리가 탄생하기도 한 여기 보시면 이 지도들이 있죠. 요 그 자원순환 그 거점들인데요. 이 리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손골수리가 만들어진 이 수리와 공유와 교육이 결합된 이런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자애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딸이에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딸, 그리고 우리 20대 사서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쌍둥이 어머님, 그리고 여기 저희 선배 시민분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서 도서관에서 자원순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원순환 활동은 단순히 이제 자원순환 활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자원순환 활동은 돌봄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또 도서관에서 또 다양한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곡 낭독회, 안부 건네기, 자조 모임, 요렇게 요거 이해도 사실 많은데요. 일단 요것만 자랑을 좀 하자면, 근데 낭독회는 여기 구영 선생님도 계시는데 경로당에서 선배 시민분들이 낭독회를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동네에 있는 저희 카페에서 여기를 대관을 해가지고 여기 카페 사장님인데 같이 이렇게 낭독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A라고 알코올리 어너니머스라고 익명의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항상 낭독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분들도 같이 공연을 하는 이런 재미있는 희곡 낭독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낭독을 통해서 찾는 이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안부 건네기인데요. 저쪽에 보시면 그 실제로 보이시는 저 뭐죠? 그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에 책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마을 소식이랑 같이 전달을 해요. 안부 편지랑.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그 답장 온 거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겨울에도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다. 계속 읽고 싶다. 이런 답장이 온 걸 보고 들고 올까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안 들고 왔는데 이런 책 안부 이렇게 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는 이런 안부 건네는 활동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는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그 자조 모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그 우리들 사이에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마음을 담은 사이에 부는 바람이라는 자조 모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훌라춤도 추고 환대 식탁이라고 같이 밥도 먹고요.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도서관에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네티나우 도서관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표정이 날이 갈수록 예뻐지고 밝아지는 걸 보는 것도 저한테도 정말 너무 좋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고마운 기억이고, 또 이 사회에 부는 바람이 요즘에 뭐라고 있냐면 우간다에 난민 캠프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지금 소통을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글로벌 도넛데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같이 그린 걸 전시를 하기도 했고, 내년 5월에는 이제 제대로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네 정원, 여기 경로당 옆에 버려진 땅이 있었는데 여기를 다 같이 가꾸면서 자원순환과 사실 돌봄이 같이 되는 거죠. 이 동네 정원 활동도 했고요. 이 골목 텃밭 게릴라 가드닝은 그냥 버려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진짜 게릴라로 밤에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막 꽃도 심어놓고 이렇게 주인분들한테 전화하는 국장님한테 해서 항의하세요라고 국장님 번호 남겨놓고 이렇게 도망쳐오는 이런 게릴라 가드닝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 도서관의 그 돌봄 활동 소개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최영준 교수님과 다양한 토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행정학과 교수로 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부와 관련된 공공 서비스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제 오늘 고백이자 반성을 좀 하면 공공 서비스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시민을 너무 소비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난 이거 요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민원인이 되고
공공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민원이라는 거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조직은 경직되고 민원을 피하고 함께 만드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그분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공하는 분들도 원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행정과 관리만 남게 되는 현상들이 곳곳에 우리 정부와 관련된 영역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로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자와 협력자로서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딱 어딘가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아니면 시설이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내가 새로 냈는데 여기 왜 이래라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휴지를 줍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모습이, 그 공공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이제 들을 시간인데요.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느티나무 도서관에는 책도 있죠? 네. 책 얘기는 항상 제가 너무 중요한 책 얘기를 안 했는데요. 느티나무 도서관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좀 놀랐던 거는 1층에 딱 들어가면 그 컬렉션들이 있어요. 여기 사선생님들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다른 곳은 이렇게 제가 그 도서관에 그 전문 지식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알아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숫자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808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딱 갔는데 내가 뭐 일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책들 그리고 관련된 영화 관련된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책이랑 그 아주 다양한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 논문 쓰면 마지막에 레퍼런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 레퍼런스별로 주제별로 레퍼런스가 진짜 되어서 도서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너별로 하나씩 내가 읽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읽고 싶게끔 제가 만드는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이 내가 하고 싶은데 좀 궁금하다. 내가 좀 안락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관련된 그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더 좋은 건 내가 원하는 주제가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됩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에. 저도 가끔 이제 올려요. 참고 오는 서비스를 올려서 요런 관련된 게 궁금한데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관련돼서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많다 싶으면 이제 컬렉션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책도 당연히 있는 그런 책도 있는 자원순환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간단히 소개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들리네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민지은이라고 하는데요. 발표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어요. 이 도서관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상 자체가 다를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듣게 됐었고 들으면서의 핵심은 오래 쌓인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저기서 저는 이제 도서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공공도서관들과 협력하면서 일했을 때 오랫동안 신뢰를 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어떠한 거점이 되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공도서관의 분들도 계속 신뢰를 쌓으면서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계속 순환적인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주시는 선생님께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면 이제 최영준 교수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정말 동의하는 바요. 사실 제가 이제 관련된 커뮤니티들을 많이 찾아다니면 하는 말이 이제 한결같이 느티나무 도서관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 공간이 주는 힘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주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전주에 계신 사서분께서도 사람이 바뀌어서 계속 이 한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앞에 낭독을 했던 게 그 도시의 마음이라는 전주 도서관 사례잖아요. 그때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주 도서관의 그 아주호수 도서관을 딱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 저의 그 설렘과 충격과 그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공시설이 사람에게 건네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살짝 다른 이야기라면 어쨌든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서분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도서관을 우리가 지역사회 거점이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도서관을 다르게 바라봐야 이 어떤 직원들을 어떻게 근무를 할지에 대한 그 구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계속 저는 지속적으로 이 행정학계에서 이 도서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의 역할, 사서의 역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AI 시대의 변화에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같이 건드려서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어떻게 순환근무와 함께 또 어떻게 보면 공동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물밑에서 오리발 같은 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 끊임없이 무언가의 역할을 해줘야 또 가능하기도 하고 누군가 사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 한두 분은 끊임없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 모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산 회원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립이어서 가능한 이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사립이라서 저는 사립이라서 가능한 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립이라서 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사립이기 때문에 정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걸 제가 항상 사서 선생님들 보면서 느낍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립이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의미 있다는 거를 아까 저기 느티나무 도서관 사선생님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사립이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뭐라고 해야 되죠?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여유 있게 좀 더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성과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아까 그 신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진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사립보다는 공립이 줄 수 있는 그 신뢰감이 훨씬 크고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훨씬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아까 보신 그 행정이 도서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관점을 조금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공립이라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좀 최근에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뭐 계속 행정학 반성만 하게 되는데요. 저희 행정학 교수들이 엉뚱한 성과지표들을 만들어서 계속 내려서 굉장히 단시간 동안 어떤 지표를 계속 하라고 하고 위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계속 내리는 이런 프랙티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공립도서관에서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런 재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더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사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량을 드리고 이런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함께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양한 의견도 좋고요.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에서 왔고요. 네,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나 이제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이제 답변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발견자로서의 관점을 약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에서 너무 수많은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국이나 과에서 어떤 걸 다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은 그런 걸 발견하고 연계하고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잘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관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이 뒤에 계시네요. 관장님, 관장. 관장님. 예, 관장님께서 마이크를 피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예. 갑자기 네, 베트남 사무국장 박선지입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베트남 도서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역의 요구를 관내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저희 베트남 도서관 사서들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밖을 돌아다녀요. 책 배달하러, 동네 정원 가꾸러, 그리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도 그냥 식당에 가서도 예, 주민들 말씀 듣고 그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이용자들의 그 이용하시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흘려가는 말이라도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세포가 살아있다는 말을 저희는 하거든요. 잠잘 때 빼고는 24시간 그 상대에 대한 귀, 눈 다 열어놓고 예, 어떤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는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 동네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근무하는 동안에는 예, 계속 저희가 그 뭐랄까 채집한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잠깐 얘기하셨듯이 참고 서비스입니다. 1년에 한 몇 건이나 들어올까? 도서관으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컬렉션 회의를 하거든요. 자료 수서 회의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서 관련된 서비스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게 그 과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를 그 컬렉션 회의를 통해서 예, 좀 내놓게 되죠.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인터뷰할 때 국장님께 여쭤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냐고. 그랬을 때 사실 국장님께서 저한테 처음 해주신 말씀은 보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을 포럼을 해도 저희가 어떤 강의를 열어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고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저분은 뭘 원하고 계신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서 네, 이건 국장님께 직접 들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파주시 가람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도서관이라는 공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 밖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조금 마음속에 담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열려 있냐는 그 질문이었어요. 이 도서관에 정말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정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공간이냐는 그런 물음이었는데, 그래서 도서관 밖으로 나가서 이 도서관에 자주 발길을 하고 있지 않지만 도서관에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용자들, 그리고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사람들, 그런 맥락에서 책 안부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책 안부에 온 그 답장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저런 활동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질문에는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또 그 변화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 여기 선생님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져오는 피지컬한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계속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느티나무 도서관의 관장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또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LLM의 시대에 정보의 정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앞으로 AGI 시대를 예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자료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고민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굉장히 빠른 시간에 AGI, 제너러티브 하게까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AI의 세상으로 왔는데, 그걸 피할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훨씬 더 정보나 아니면 책에서 삶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이유는 도서관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 그걸 우리 스스로가 찾고 또 확인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밖으로 나가면 너무 좋은 게, 정말 우리가 이 정보활동의 시작은 물음표잖아요. 물음표인데 사람들이 이게 질문에 둔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정보가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감각을 다시 아주 민감하게 살려내도록 건드리고, 그런 만남, 그렇게 말을 건네는 일, 그런 활동이 정보활동의 시작 아닐까? 지역사회 지적활동의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나의 삶,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모두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활동의 동기유발로 이어지더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보람이 있는 건, 저희는 막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아까 이제 우리 골목 히어로분 계시는 경로당 뿐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니어 살롱으로 부르시는데요. 거기나 뭐 동물병원이나 뭐 식당이나 카센터나 가면 자그마하게 우리 책들이 있는데요. 그저 도서관에 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는 아웃리치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삶의 공간에서 바로 그 순간 책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책에 손을 뻗게 되고, 그게 그 사람한테 닿는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더위에 그 어떤 쉼터를 찾아서 오는 것 외에는 도서관에 왜 올까 이런 고민들 우리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자살률 하나만 보더라도 뭐 전쟁에 뭐 엄청 연쇄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불안 적어도 거기에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을 어떤 기대와 희망, 동기유발, 참여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이 그것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에 되게 의미 있는 사회적 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아직 7분 남아서요. 끝난 건 아닙니다. 네. 혹시 여전히 조금 더 말씀, 의견 뭐 다 좋습니다. 네, 질문. 네. 사실 저는 도서관보다는 복지관에 더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후원도 사실 도서관 후원은 안 하고 복지관 후원만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관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지역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제가 전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복지관이라는 공간이 조금 더 이제 취약계층이 모인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조금 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도 쉽게 이렇게 좀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기가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도서관은 일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계층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장벽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차원으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앞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관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꿈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나 우리 연구자이셨던 이경민 박사님께 드리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도서관 우리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대응했다고 보여지셨는지 이거 너무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나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사서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서가 꿈이었는데 이제 사서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대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 아까도 했는데 사서님들을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서와 이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다른데 근데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이 진짜 확 바뀌고 이 한 사람의 이 삶이 변화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왔다고 저한테 막 그 감동의 순간들을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그 힘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느끼면서 저한테 이제 저는 사서가 꼭 아니라도 될 것 같다. 이런 걸 계속 느낄 수 있는 일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되게 많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진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느티나무 운영위원회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까 막 말씀하셨던 그 도서관에 오는 그 사람들 내가 그리고 도서관에 발을 들임으로써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 도서관이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감동들 그런 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인데요. 유엔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몇 번 쓰다가 말더라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친 표현인데 디지털화된 시대의 답은 로컬이다. 얼마나 로컬이 잘 사는지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의 핵심은 로컬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몇 번 좀 써주십시오. 다른 가수들 여전히. 네.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쓴 게 이제 2020년에 처음 코로나 터지면서 썼었는데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NS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더 나은 걸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가짜 정보와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공유 경제는 공유 사회를 만들 거라고 했는데 수많은 긱 워커들만을 생산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투명한 참여와 민주주의를 가져올 거야라고 했는데 투기의 장이 코인으로 투기의 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선한 길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길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러면 이 지금의 트렌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지역이고, 지역에 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도서관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발표를 해주셨고, 느티나무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서 물론 모두가 느티나무 도서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시민을 공동 생산자로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작은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곳으로서의 도서관을 새롭게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경민 선생님과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던 우리 느티나무 도서관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포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12시에 이렇게 딱 맞춰서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공인들 많으신 표정으로 진지하게 듣는 모습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금 많은 영감을 얻으셨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저희 말씀하셨던 내용 킬러 콘텐츠 이렇게 직접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시겠지만 식당이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조금씩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체감부 배달하는 가방이랑 편지도 다 들고 왔거든요. 네, 그럼 점심 식사 든든하게 맛있게 하시고요. 다른 세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